네, 오늘 첫 코너는 아무래도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그 영향들, 여러 가지 변화들, 이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중경제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중간선거 결과 당초 예상대로 가긴 했는데 그 차이가 별로 크질 않았어요. 먼저 현재까지 나온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오면서 확인을 했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상원에서 48석을 확보했고요.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49석으로 현재는 한 석이 우위지만 이번 선거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애리조나를 비롯해 GMP라고 부르는 조지아, 네바다, 펜실베니아 쪽에서는 현재 민주당이 우세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상원에서는 최소 지난번 그와 같이 50석 그리고 많게는 한 석이 더 많은 다수당이 될 게 확실하고요. 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경제와 관련된 이슈들이 민감하다 보니까 현재는 민주당이 184석으로 한 20석 정도를 이룰 것 같이 보이고요.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확보한 의석수가 207석이기 때문에 나머지 44석을 놓고 하루나 이틀 뒤에 최종 판단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상원과 관련해서는 최종 승부는 조지아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그 과반수 투표를 해야지만 승자가 되기 때문에 결승 투표인 12월 6일 정도가 돼야지 최종 승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번에 당초 트리플 블루보다는 그 레드 웨이브가 좀 더 확산이 될 거로 보고 있었는데 이게 확산되지 않은 이유는 미국에서 그 최신 그 층이라고 할 수 있는 G 세대를 비롯해서 밀레니엄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이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정치적 혼란, 예측 불가능성에 반발을 하면서 표 결집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 뭐 당초 예상한 대로 일단 하원은 공화당, 그다음에 상원은 박빙이었는데 민주당이 뭐 50대 50이라면 그 부통령이 상원 의장으로서 캐스팅 보트를 쥐니까 다수당 역할을 그대로 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은 비록 이제 선방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뭐 진 거 아닙니까? 공화당에 그 하원을 내줬으니까요.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 중간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집권당의 무덤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통령에 대한 경제 평가뿐만 아니라 정책 운영과 관련된 평가가 아주 냉정하게 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0년 이후에 중간 선거를 보면 상원에서는 집권당이 3석 정도를 평균적으로 잃었고요. 그리고 하원에서는 22석 정도를 잃었으니까 하원에서는 예전 그 평년 정도의 좌석수를 잃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상원에서 선방을 했고, 근데 하원에서 최근에 들어와서 많이 경제적 이슈가 부각이 됐던 게 그 바이든의 발목을 잡은 것은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AP통신이 출구조사에 따른 사전 투표한 사람들의 그 여론을 조사했더니 미국인들의 47%가 경제나 고용을 이번 중간 선거의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또 핵심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낙태 문제라든지 이민,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는 뭐 각각 9%에 불과했는데 이 9%에 불과하지만 어떤 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거와 관련해서 민감한 주들이 나오면서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낙태 문제라든지 총기 문제 이런 부분들이 표의 그 당락을 가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화당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는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당내 갈등이 앞으로 폭발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뭐 결국 그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했던 빌 클린턴의 선거 구호가 만고의 진리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 경제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미국 서민들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그 물가 문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민주당의 전통적인 텃밭에서도 지지자들이 좀 등을 돌리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중부라든지 남부의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표를 잃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성인이 되면은 예외 없이 다 분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은행으로부터 모기지 금리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해서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현재 미국의 금리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현재 프라임 기준으로 8%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연초 대비해서 한 가구당
월 600달러 정도니까 그 1년치로 따지면 7,200달러 정도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이고요. 또한 역대 대통령 선거나 중간 선거를 보면은 아무래도 그 가솔린 가격과 지지율 간에는 역의 상관관계 아주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가솔린 가격도 최근 들어서 2배 정도 지금 상승한 상태이고 또 서비스 요금뿐만 아니라 제품 가격도 이렇게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이번에 하원에서 졌던 원인도 이것이 됐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다만 그 서부라든지 동부의 대도시들에 있는 중산층들 같은 경우는 표심에 큰 영향이 없었는데 미국에서는 노후를 쾌적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125만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연안 지역에 있는 중산층들 같은 경우는 401k 연금이라든지 뭐 예금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었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에서도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하여튼 미국 정치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상원을 보면 5대5로 딱 나뉘었다 이렇게 보고 주지사도 거의 뭐 25대 25 동수 비슷하게 간다 그러대요. 그런 거 보면 하여튼 여러 가지로 미국도 좌우로 딱 나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 중간 선거 결과가 어쨌든 간에 앞으로 정치의 지각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상됩니까? 네, 이번 선거에도 가장 핵심 포인트는 6개에서 7개에 해당하는 스윙 스테이트가 표심이 어떻게 변하느냐가 문제였는데요. 이번에 그 중간 선거에 인플레이션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에 대선에서도 이와 관련된 풍향계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하원은 공화당이 집권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국방비 증액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매파적인 이민이라든지 통상 외교 정책을 주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당이 되든지 간에 대중국과 관련된 매파적인 분위기는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큰데 특히 공화당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는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자본, 문화, 인적 교류와 관련해서도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의 가장 강한 동맹이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견제도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금리 상승, 여기에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해서 CDS 프리미엄이 상승한다면 우리나라 기업에도 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다시 탈환한 이후에 미국 내에서, 미국 안에서의 정책 변화 같은 건 어떻게 점쳐집니까? 네, 미국에서는 대통령과 그 의회 중에서 어느 한 곳이라도 다른 정당이 가져간다면 우리는 여소야대라 부르지만 네. 미국에서는 분할 정부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할 정부 하에서는 아무래도 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세 문제라든지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 문제를 감세로 돌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이든의 환경과 관련된 규제 정책을 완화 정책으로 바꾸게 되고요. 교육과 유아, 기후 변화와 관련된 예산도 많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좀 긍정적인 점은 빅테크 기업 해체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주도를 해왔는데 이 문제가 수면화에 가라앉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특히 그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당장 미국 내에서 원유 증산 계획을 지금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세계 그 국제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단계적 탈탄소화 투자 자금을 현재는 그 자원 관련 투자로 대체하는 분위기가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의회가 이런 불확실성이 쌓인다면은 아무래도 정책의 흐름이 그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경기 부양 문제 이런 것이 등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내년도 경기 침체와 관련된 우려는 계속 작용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근데 뭐 시장 반응만 놓고 보면은 그 원래 공화당이 우세하다는 당초 예상대로 한 사나흘 정도 미국 증시가 아주 랠리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앞으로 두고 봐야겠습니다. 자,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 바이든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당연히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봐야겠죠. 네, 그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관련해서는 개정하겠다고 현재 벼르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통과한 이
법률안을 개정하거나 폐기했을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승인을 비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거부권 행사. 예, 거부권 행사를 예. 하게 되겠죠. 그러면 선거 결과대로 그냥 법이 바뀔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북미산 전기 자동차에 보조금을 주는 조항을 3년간 유예하는 이런 내용의 수정안들을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내년 1월 3일 날 미국은 118대 의회가 개원합니다. 레임덕 세션 기간 동안에 이 문제를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처리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처리가 된다면 전기차 10만 대 정도 분량은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행히 공화당이 환경과 관련해서는 규제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의외로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앞서 이제 분할 정부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이 공화당 중심의 의회 하원이 딱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요.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당장 강달러 현상이 아무래도 수그러들 가능성이 큰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집권을 했을 경우에 주시장이 강세를 보인다는 점도 있지만 중간 선거 이후에는 달러가 약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화당 같은 경우는 성장이라든지 감세, 고용 쪽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했던 연준에 대해서 각종 정책 운영에 잦은 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견제구도 날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달러가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을 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국과 통화와 비교해 봤을 때 과도하게 하락을 했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의 주식 투자도 다시 최근에서 들어오는 것도 이 때문인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빅테크와 관련된 규제도 이제 완화가 되고 국방비 증액뿐만 아니라 석유도 증산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주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다만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의 기싸움은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내년도에는 예산안과 관련해서 문제 또 현재 연방정부의 채무와 관련돼서 연장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국제금융시장도 내년 하반기에는 다시 요동칠 가능성도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 전쯤이죠.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되고 막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대통령과 다수당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예산안 통과에서 특히 문제가 됐죠. 하원이 예산을 관장하죠, 미국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서 잠깐 언급해 주신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 날 중대 발표를 한다. 사실 재출마 선언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사실 이번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키즈들이 대거 당선되면은 그 여세를 몰아서 아주 분위기를 띄우려고 그랬는데 할까요? 출마 선언? 네,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는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트럼프를 지지했던 공화당 당선자들의 35%는 아무래도 트럼프의 지지자들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선거 결과를 부정한다든지 책임을 회피하는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은 공화당 내에 아무래도 다른 파벌들과의 상당한 치열한 내용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정치적인 험난한 길이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절반의 승리를 얻었다는 점에서 내년도에 최종 재선에 출마를 할지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트럼프의 경쟁자가 또 하나 나타났다.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당선자, 어떻습니까? 네, 현재 공화당 내에서는 아무래도 딕 찬이라든지 그리고 부시 가문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 같은 경우는 플로리다 주지사에 대한 지지를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도 파벌 간에 아마 경쟁이 심해지고요. 그리고 이번에 선거 이후에는 아무래도 트럼프파가 공화당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치열한 당내 갈등이 좀 벌어질 가능성이
다른 때보다도 상당히 좀 강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트럼프 현상이라는 거,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거 전혀 그 전문가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이 벌어진 거는 트럼프란 인물의 어떤 뭐 갑자기 이 인물이 튀어나와서 인기를 끌었다기보다는 미국 사회 내부에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끌어오르던 것이 트럼프로 투영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아직도 그게 유효하다는 얘기 아닐까요? 네, 아직도 중부나 그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블루 칼라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좀 심하게 진행이 되면서 아무래도 그 생활고에 허덕이는 사람들 많고요. 특히 여성층들 같은 경우는 장바구니 물가와 관련해서 상당히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지지자라고 하는 마가 공화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거나 그리고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내년 대선 때까지도 트럼프와 관련된 열풍은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현재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트럼프라는 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 같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화로 인해서 많이 피해를 봤던 그런 사람들, 특히 힐빌리의 노래로 유명한 제이디 반스도 이번에 출마했었죠.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뭐 이런 인물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아울러서 이제 중국 통일이시기도 하니까 차이나론 관련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전통적으로 이제 중간 선거 이후에 미국 시장은 분위기가 좋았고 우리나라는 또 차이나론으로 어느 정도 수급도 좀 개선되는 양상입니다. 앞으로 주식시장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네, 현재 중국 안에서는 그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5천 명 이상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조만간 폐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장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내년 당대회까지는 코로나와 관련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차이나런 그리고 한코리아 주식에 대한 매수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당대 이후 그리고 중국의 당대 이후에 그 20년 만에 또 같이 일어나는 중간 선거 이후에 주식시장은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 증시에서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뭐 좀 중국이나 미국, 뭐 중국도 이제 시진핑 3년임, 그다음에 미국도 이제 중간 선거 이후에 2년 뒤 대선에 모든 게 또 이제 올인이 되겠죠. 그런 변화들이 우리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중경제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